오늘 사연은 박복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8이 된 박복자 여사의 삶은 오로지 남편 이강진과 2 자식만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며 정성스레 달인 보약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복자 여사에게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황혼역의 일상이 이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아주 사소한 균열과 함께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남편 이강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강진은 사업가로 성공한 후에도 서재에서 홀로 사색에 잠기거나 바둑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을 즐기곤 했죠. 평소와 다름없이 영감, 보약 드세요. 하며 문을 열고 들어선 박복자 여사의 코끝을 아주 낯선, 그러나 분명 값비싸고 세련된 느낌의 여성 향수 냄새가 강하게 스쳤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순간 숨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웬 향수 냄새지? 집에 손님이라도 왔었나?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강진은 며칠 전부터 중요한 약속이 많다며 외출이 잦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박복자 여사는 이강진의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보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복자 여사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인 자그마한 쇼핑백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눈에 익지 않은 그러나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을 물씬 풍기는 외제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이었죠. 이 양반이 내게 줄 선물이라도 산 건가? 박복자 여사의 가슴이 아주 잠깐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이강진에게서 살가운 선물 하나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반, 어쩌면 아주 작은 기대감 반으로 쇼핑백 안을 살짝 들여다본 박복자 여사의 손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색감의 여성용 명품 실크 스카프 한 장이 보드라운 속지에 곱게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슴 아픈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하얀색의 고급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박복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개봉된 상태였고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강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20살 청춘 남녀가 주고받을 법한 정겹고 애정 넘치는 필체의 손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가는 박복자 여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고 구절구절마다 2 사람의 깊고 은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단어들과 사랑의 미러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이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꿈만 같아요. 당신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때면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와 같은 문장들은 박복자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스카프에서는 앞서 박복자 여사의 코를 자극했던 그 낯선 고급 향수 냄새가 더욱 농밀하고 역겹게 풍겨나왔습니다. 마치 그 스카프의 주인이 옆에서 비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남편의 외도. 그 3글자가 박복자 여사의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히 곤두박질 치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며 손끝 발끝이 저릿저릿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박복자 여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수십 년 전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밤새도록 풀빵 장사를 하던 시절, 이강진이 건네던 따뜻한 눈빛과 곡자야. 우리가 고생한 만큼 꼭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자. 라던 약속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한평생을 바쳐왔는데 이것이 그 결과란 말인가? 대체 누구일까?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감히 내 남편을, 신성해야 할 내 가정을 이토록 더럽히고 능멸한 것일까? 박복자 여사의 심장이 공포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 이강진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과 그 정체 모를 상대, 여자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박복자 여사의 온몸을 격렬하게 휘감았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으윽 하는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복자 여사에게 남편 이강진은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세상의 전부이자 삶의 지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시집와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한다며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던 이강진 때문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단 한 번 이강진의 손을 놓지 않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치 않았던 박복자 여사였습니다. 한겨울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고 밤에는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해가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강진 역시 그런 박복자 여사의 헌신에 힘입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고 마침내 작은 건설 회사를 일으켜 지금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두 아들, 딸까지 훌륭하게 키워내 출가시키고 이제야말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박복자 여사의 유일하고도 소박한 바람은 이제 이강진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가끔씩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 소박하기 그지없는 꿈마저 이토록 잔인하게 산산조각 내려는 이 현실이 박복자 여사는 도무지 믿기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박복자 여사에게는 이강진 외에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 김순옥이 있었습니다. 김순옥과는 26 젊은 시절 같은 동네로 이사 오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박복자 여사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고 김순옥은 그 옆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었죠. 비슷한 또래였고 서로의 힘든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두 사람은 금세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서로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면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이강진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박복자 여사는 을에 김순옥의 분식집 한쪽 구석에 앉아 뜨끈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며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순옥은 복자야,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 옆에는 내가 있잖니. 하며 박복자 여사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던 친자매보다 더 각별하고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한 번은 박복자 여사의 큰아들이 학교에서 크게 다쳐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김순옥이 자신의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선뜻 내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김순옥이었기에 박복자 여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그리고 김순옥과의 굳건한 우정이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하다고 믿었던 믿음의 탑이
이렇게 허무하고도 잔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박복자 여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편지와 스카프를 발견한 이후 박복자 여사의 눈에 비친 이강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습관들마저 이제는 외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부쩍 잦아진 저녁 외출, 무슨 사업상 중요한 일이 그리도 많은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다, 동창회 모임이다 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도 마치 보물단지처럼 휴대폰을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까지. 이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던, 아니 어쩌면 눈치채지 못했던 남편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박복자 여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깊숙이 박혔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터질 듯한 의심과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애써 가슴 깊이 억누르며 이강진에게 몇 번이고 좋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나란히 누웠을 때, 여보, 요즘 당신 부쩍 바빠 보이는데 혹시 회사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고요?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라며 애써 태연한 척 걱정하는 투로 떠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제발 남편의 입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강진은 그럴 때마다 잔뜩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거나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박복자 여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늙어서 의심만 늘었어? 내가 알아서 할 일에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 사업상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당신 몸이나 잘 챙겨. 때로는 부드럽게 달래듯 말하면서도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의 그 싸늘하고 무심한 대답은 가뜩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박복자 여사의 가슴에 깊고 쓰라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의욕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부지기수로 늘어갔지만 박복자 여사는 쉽사리 그 끔찍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독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 아니 제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라는 처절한 간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편지와 스카프는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까지 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박복자 여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진의 수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고 박복자 여사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를 황급히 서재로 들어가서 받는다거나 샤워를 할 때조차 휴대폰을 욕실 문 앞에 두고 들어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피말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박복자 여사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복자 여사는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정적 선택을 하기로 비장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의 끝을, 그 배신의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은 박복자 여사의 눈빛은 이전에 온화하고 순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겨울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존심과 분노가 뒤엉켜 활화산처럼 들끓기 시작한 것이죠. 결심을 굳힌 박복자 여사는 남편 이강진 몰래 흥신소에 연락해 볼까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흥신소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꺼끌꺼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박복자 여사에게 남의 뒤를 캐는 흥신소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생경하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만약 자신의 끔찍한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을 그런 식으로 의심했던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복자 여사는 서툴고 어설프지만 혼자서 남편의 뒤를 은밀히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이 오늘 저녁은 회사 임원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소. 라며 외출 준비를 할 때면 박복자 여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장에서 장볼 때나 쓰던 낡은 모자와 언제 사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림만 해온 이제는 무릎 관절마저 시큰거리는 68의 박복자 여사에게 미행이라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낭만적인 추격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빠른 걸음으로 이강진의 차를 뒤쫓다가 골목길 모퉁이에서 그를 놓쳐버리기 일쑤였고 어쩌다 겨우 약속 장소로 보이는 식당까지 따라가도 그가 정말로 사업상 관계자들과 딱딱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오랜 친구들과 만나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바둑을 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장면만을 목격하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이강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잠시 후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이강진은 그런 박복자 여사의 불안과 의심을 이미 오래전에 눈치챘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주도 면밀한 성격이었던 것인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행동하며 박복자 여사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약속 장소를 출발 직전에 여러 번 바꾸기도 하고 운전 중에 갑자기 백미러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며 박복자 여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복자 여사는 길가에 세워진 다른 차 뒤에 황급히 몸을 숨기거나 상점 쇼윈도를 구경하는 척하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미행이 계속될수록 박복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끝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낫겠다는 체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그 정체 모를 상대 여자에 대한 사무치는 궁금증,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내 손으로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는 독한 마음이 뒤엉켜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두 손에 꽉 움켜쥔 것처럼 놓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 찾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복자 여사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던 이강진이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화까지 챙겨 신는 모습이 어딘가 자기적으로 보였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소파와 한몸이 되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채널이나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웬 등산이냐 싶었지만 박복자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밀하고 냉정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죠. 이강진이 오랜만에 산에 가서 맑은 공기나 쐬고 오겠소.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올 테니 찾지 마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선 지 정확히 10분쯤 지나 박복자 여사도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왠지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택시를 급하게 잡아타고 이강진의 검은색 고급 세단을 뒤따르기 시작한 박복자 여사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심으로 터질 것처럼 세차게 방망이질했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자신의 지나친 망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의심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종지부를 똑똑히 찢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장나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겠지. 박복자 여사는 마른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이강진의 차는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로 접어들었고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어느 유명한 등산로. 입구 근처에 자리한 외관부터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집 주차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박복자 여사가 탄 택시도 식당 건너편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택시 기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숨죽여 이강진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복자 여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강진이 차에서 내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한껏 멋을 낸 그러나 박복자 여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의 한 여성이 수줍은 듯 그러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강진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속삭이며 식당 안으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이 식당 입구에 걸린 화려한 메뉴판을 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돌려 햇빛 아래 그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박복자 여사의 온 세상이 한순간에 암흑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절친, 아니 피를 나눈 친자매나 다름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김순옥이었습니다. 김순옥은 박복자 여사가 평소에 너는 화려한 색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었던 바로 그 밝은 주황색의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박복자 여사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 온몸의 힘이 실타래 풀리듯 쭉 빠져나가는 극도의 절망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남편 이강진과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김순옥에게 동시에 그것도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박복자 여사의 온 세상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김순옥에게 남편 이강진에 대한 이런저런 사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불길한 의심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순옥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더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그 절박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복자 여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복자 여사의 눈에서는 뜨겁고 한 눈물이 복물 터지듯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테지요. 아니, 이것은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도련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박복자 여사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복자 여사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어두컴컴한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송두리째 강탈당한 듯한 극심한 공허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이강진은 그런 박복자 여사를 흘기 쳐다보며 나이 들어서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칠칠치 못하게 알아눕는다며 혀를 차거나 핀잔을 줄 뿐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간호하는 기색은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순옥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인지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 메시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아니,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 정도로 심신이 처참하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잠이 들면 이강진과 김순옥이 자신을 비웃는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있으면 지옥 같은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허우적대던 박복자 여사에게 어느 날 오후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내왔던 하나뿐인 딸 최미숙이었습니다. 최미숙은 젊은 시절 아버지 이강진의 지독하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과 그런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아내는 어머니 박복자 여사의 소극적인 모습에 크게 반항하며 20살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집을 나가 독립했던 이른바 문제아 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이나 가족의 대소사에나 마지못해 겨우 얼굴을 비출 정도로 박복자 여사 모녀의 관계는 서먹하고 냉랭하기만 했었죠. 그런 최미숙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친정어머니인 박복자 여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미숙은 초인종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해골처럼 앙상하게 변해버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는 엄마 박복자 여사의 처참한 몰골에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깜짝 놀라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처음에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딸 최미숙의 걱정 어린 간곡한 물음과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에 결국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사실을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 이강진의 외도 그리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순옥이라는 충격적이고 기막힌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미숙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아버지 이강진과 그 배신자 김순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격렬하게 터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결국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을 당해야만 했던 가엾은 엄마 박복자 여사에게 아주 깊은 연민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쩌면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답답하게만 여겼던 엄마 박복자 여사의 그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삶의 방식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미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 곁을 지켰더라면 하는 때늦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최미숙은 이 기회를 통해, 아니 이 위기를 통해 그동안 외면하고 무시했던 엄마 박복자 여사를 제대로 위로하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굳게, 아주 굳게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제발 그만 울고 정신 차려요. 이건 절대로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평생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는데 돌아온 게 고작 이런 더러운 배신이라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 반드시 자기들이 저지른 죗값 처절하게 치르게 할 거예요. 내가 엄마 옆에서 끝까지 도울게요. 최미숙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와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위로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다에 빠져있던 박복자 여사에게 마치 등대의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박복자 여사에게 그 순간 딸 최미숙의 존재는 새로운 희망이자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강한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복수든 새로운 삶이든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최미숙의 헌신적인 격려와 실질적이면서도 치밀한 도움으로 박복자 여사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숙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밤낮으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아버지 이강진의 외도 증거와 김순옥의 상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냉철하고 집요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복자 여사는 최미숙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이강진과 김순옥을 한자리에 불러 정식으로 삼자 대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그들의 죄를 묻고 박복자 여사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로 한 것입니다.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카페의 밀폐된 룸으로 정해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박복자 여사와 최미숙은 착잡하면서도 비장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박복자 여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리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이강진과 김순옥이 거의 동시에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강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잔뜩 굳은 표정으로 여전히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김순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잔뜩 주눅이 들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박복자 여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박복자 여사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옥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그날 내가 본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사실인 거니? 박복자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에 대한 깊은 슬픔과 인간적인 배신감이 처절하게 묻어났습니다. 김순옥은 박복자 여사의 그 말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폭포처럼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자 언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천번 만번 빌어도 시원찮을 죄를 정말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순간 내가 어떻게 홀렸었나 봐요. 강진이 형부가 저한테 너무나 다정하게 잘해주니까 외롭고 힘들었던 제가 그만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김순옥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의 그 구차하고 이기적인 변명은 이미 산산조각 난 박복자 여사의 분노와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팔 뿐이었습니다. 잘해줬다고?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아? 박복자 여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싸늘하게 지켜보던 이강진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뭘 그렇게 질질 짜고 난리야? 보기 흉하게. 그리고 당신, 박복자,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을 이런 구석까지 불러내서 이 난리를 치고 망신을 주는 거야? 그래, 인정해. 한번 실수한 거 맞아.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리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 그래, 까짓것 해. 하면 될 거 아냐. 이강진의 조금도 뉘우침 없는 뻔뻔하고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박복자 여사는 물론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던 딸 최미숙마저 할 말을 잃고 치솟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강진의 그 두꺼운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궁지에 몰린 김순옥이 갑자기 돌고래 소리 같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듯 충격적인 사실을 미친 듯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 강진이 형부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언니가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형부가 다른 젊은 여자랑 아주 깊은 관계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두 사람이 여관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목격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언니가 그때 몸도 약하고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그리고 형부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정해서 제가 불쌍한 언니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10수년 동안이나 그 끔찍한 사실을 저 혼자 가슴에 묻고 덮어줬던 거예요. 김순옥의 충격적인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형부의 더러운 비밀을 저 혼자 알고 지켜주면서 저도 모르게 형부에게 조금씩 마음을 주게 되었어요. 형부가 저한테 너무나 잘해줬고 남편 복 없던 제 외로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한테는 정말 면목 없고 짐승만도 못한 짓이지만 저도 외로운 여자였고 사람인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김순옥은 거의 발악하듯 울면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사와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믿었던 친구 김순옥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온 충격적인 과거사와 남편 이강진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외도 사실에 박복자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환멸과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박복자 여사의 온몸을 휩싸는 듯했습니다. 이강진은 김순옥의 예상치 못한 폭로에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어디서 감히 쓸데없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라며 김순옥을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처음에는 이강진과 그저 이혼하고 이 지긋지긋한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난 수십 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고 능멸한 이 두 사람을 단순히 용서하거나 헤어지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세워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응징하겠다는 독하고 잔인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복자 여사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하며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혼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 당신들은 내가 겪은 이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반드시 똑같이 겪게 될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박복자 여사는 속으로 피 맺힌 절규를 삼키며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박복자 여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무서운 선택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고 박복자 여사와 이강진 그리고 김순옥 세 사람의 갈등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호텔 카페에 밀폐된 룸 안은 박복자 여사의 처절하고 한 맺힌 울음소리와 그런 엄마를 부축하며 냉정하게 이성을 지키려 애쓰는 딸 최미숙의 떨리는 질타 그리고 모든 것이 탄로난 이강진과 김순옥의 구차한 변명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추한 고성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평생을 바쳐 금이야 옥이야 이룩한 소중한 가정과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여겼던 찬란했던 우정이 한순간에 더러운 재가 되어버리며 참혹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돌려내. 이 악마 같은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게 나한테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있어. 박복자 여사의 그 피 맺힌 절규는 굳게 닫힌 룸의 두꺼운 문을 넘어 복도까지 새어 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미숙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엄마 박복자 여사를 대신해 이강진과 김순옥의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행동과 새빨간 거짓말들을 법정에서 증언하듯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가치도 없는 이강진 씨. 그리고 한때는 이모라고 불렀던 김순옥 씨. 당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지 아직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은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와 가정을 배신했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소중한 우정을 배신하고 친구의 남편을 탐했어요. 당신들의 그 더럽고 알량한 육신의 욕정 때문에 우리 엄마의 지난 수십 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겠냐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런 끔찍한 배신이란 말입니까? 최미숙의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적과 논리적인 일갈에 이강진과 김순옥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진은 지역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여러 단체의 장을 맡는 등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고
김순옥 또한 독실한 신앙인 행세를 하며 여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터라 이 추악한 불륜 추문이 혹시라도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와 체면 그리고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묘하게 쌓아온 거짓과 위선, 그리고 배신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당혹감, 그리고 절망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와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어렴풋이나마 실감하는 듯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떠나버린 기차였습니다. 박복자 여사와 딸 최미숙의 마음은 이미 남극의 빙하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으니까요. 용서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지옥 갔던 삼자대면 이후 박복자 여사는 딸 최미숙의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이강진과의 이혼 소송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했습니다. 최미숙이 밤샘 작업을 하며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둔 이강진의 외도, 증거들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파일 등과 김순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은 소송 과정에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스모킹건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진은 어떻게든 자신의 유책 사유를 줄이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온갖 추잡한 수를 쓰며 발악했지만 법원은 박복자 여사의 편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박복자 여사의 기여도를 매우 높이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박복자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순옥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그녀에게도 씻을 수 없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김순옥은 박복자 여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면을 쓰고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평판을 한순간에 잃고 주변 사람들의 견멸 어린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편 이강진이라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박복자 여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강진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유일한 꿈이자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이강진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평화로운 삶을 넘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주체적인 삶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혼 후 박복자 여사는 이강진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여 평소 소망이었던 자그마한 꽃집 복잔의 화원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위안을 얻곤 했던 박복자 여사에게는 늦게나마 찾은 소중하고 값진 행복이었죠. 향기로운 꽃과 싱그러운 식물들을 돌보며 박복자 여사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강진과 김순옥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이강진은 이혼 후 사업마저 급격히 기울어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자부했던 모든 것을 잃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한 채 병마에 시달리며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순옥 역시 이혼을 당하고 박복자 여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전 재산을 탕진한 뒤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며 과거의 어리석었던 잘못을 피눈물로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박복자 여사는 지난날의 그 깊고 쓰라린 상처를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쑥불쑥 악몽처럼 떠오르는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밤잠을 설치며 홀로 눈물 짓는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림자처럼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딸 최미숙과의 깊어진 관계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한때는 유리장벽처럼 서먹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모녀 관계는 이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가깝고 애틋한 사이로 기적처럼 회복되었던 겁니다. 박복자 여사는 복잔의 화원을 정성껏 가꾸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화원에서 꽃꽂이 강좌를 열어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작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한 걸음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던 배신 끝에 마침내 찾아온 후련함과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박복자 여사의 용기 있는 두 번째 새 출발이 아름답게 시작된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낸 강인한 여성으로서 박복자 여사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 누구의 아내, 그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박복자 자신만의 향기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하고 잔잔한 미소가 따스한 봄 햇살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거센 폭풍우를 용감하게 헤쳐나오고 마침내 평화롭고 잔잔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한 한 척의 배처럼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복자 여사의 향기로운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